조심스럽네요. 뭐든지 말 한마디 글 한번 잘못했다간 힘들어지는 세상인데 여기에 글 쓰고 행여나 소문날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가명 쓰고 질이나 직업 등은 숨기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무개념 시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집 가족, 그것도 우리 엄마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네요. 일단 저희 집의 가족부터 소개하자면 친정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세요. 공사장 현장 소장님인데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때는 전국을 돌고 해외도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한다면 다들 막노동을 생각하실 텐데 저희 아빠는 관리자였기 때문에 월급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엔 집이 꽤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서울에 2채인가 있고 경기도 쪽엔 별장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거덜나서 빈털터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아빠가 술 마시고 욱하는 성격에 사고를 쳐서 여러 사람에게 합의금 주고 사업한다고 보증 서더니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 보면 아빠가 무능력하고 문제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에겐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서 제 부탁은 다 들어주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아빠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냥 좀 애처롭기도 하고 반면에 아빠가 착해서 사기당하신 걸 알기 때문에 아빠를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갓 들어갔을 때였어요. 우리 집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고 저도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처음에 아빠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셨나봐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다 컸고 아빠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단계직 일만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용돈이나 축내고 있으니 보시기에 답답하셨나봐요. 하지만 아빠도 그냥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돈을 벌겠다면서 부동산 자격증 딴다고 하시더니 일단 이모네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솔직히 냉정한 이야기였지만 아빠랑 저랑 워낙 죽이 잘 맞는 데다가 엄마가 있으면 맨날 아빠랑 싸움만 하시던 터라 엄마가 이모네 집으로 가신 게 약간은 다행이란 생각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철딱선이 없는 딸이었죠. 근데 엄마가 이모 집으로 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모는 사고로 이모부랑 아이랑 다 잃은 터라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이모도 볼 겸 자신도 공부하겠다며 이모 집으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별거는 별거인데 약간 차원이 다른 거였죠. 어쨌든 제가 집안 살림도 하고 직장일을 했고 간간히 엄마랑 만나서 안부도 묻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엄마를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모 건강부터 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진짜로 아빠랑 이혼할 거야?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겠니? 그 인간하고 이혼해서 받아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한 말이지 뭐. 지금 편해? 편하지. 네 아빠 수발 안 들어서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 아빠는 걱정 안 돼? 왜 안 되겠니? 근데 니네 아빤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끝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집을 나오긴 했다만 너가 네 아빠를 잘 돌봐야 해. 그래도 네 아빠가 나름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인데 너무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젠 잔소리라도 해서 사람 만들어 놓아야 해. 알았지? 엄마는 별거 중에도 아빠를 은근히 걱정할 만큼 애정은 있으셨지만 한사코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집안일에 관여는 하기 싫어하셨어요. 그런 걸 아빠도 아시는지 딱히 엄마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보통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희 아빠가 맨날 술이나 마시고 사고나 치는 무능력자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다시 재기하시려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60이 다 된 나이에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시겠다며 여기저기 채용 박람회도 다니고
운동으로 체력 관리도 하시던 분입니다.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될 수 없다면서 노력하셨거든요. 다만 가끔 친구들하고 술을 과하게 드실 때가 있는데 그게 늘 과해서 문제였죠. 가끔 시비가 붙기도 했고요. 그런 게 엄마는 싫어서 다시는 집에 안 온다고 하시는 거였고요. 그러니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하나? 별거 중이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은 두지만 결국 돌봐주진 않는 관계?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 드린 이유는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능한 바보 같은 인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제 직장 상사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조직 내에 있을 땐 엄청난 능력자로 보이고 핸섬하고 젠틀해 보이는 사람이 막상 집에 오면 게으르고 말도 거칠고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죠. 결혼 전에는 회사 내에서 나름 인기도 많고 굉장히 젠틀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눈이 맞았고 결혼까지 이야기 나눌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때만 해도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믿었죠. 그리고 양가에 인사드릴 때쯤 처음으로 우리 집 사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사실 엄마랑 아빠랑 별거 중이거든? 근데 이혼은 안 하실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아니, 혹시나 괜히 나중에 알면 자기가 좀 찜찜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민감해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그럼 어쩌지? 솔직히 장인어른이 지금 놀고 계시고 별거 중에 장모님은 땅 보러 다니려고 공부 중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 성격에 절대 이 결혼을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뻥 좀 보태서 키울 건 키우고 숨길 건 숨기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고 있는 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거라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래, 알았어.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먼저 이실 짓고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사건 해결을 위해 이런 대안을 내주는 남자친구가 든든해 보였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분쟁거리도 미리 차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괜히 숨겼다가 나중에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무사히 잘 넘겼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랑 부모님 별거 사실은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 전에 남자친구에게 어느 정도 설명은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거의 무슨 중국 왕후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태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린 황태자 앞에 내세우고 뒤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왕비 같은 모습. 딱 그런 모습이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왕년에 모 가수 매니저를 하셨다고 하는데 가수 이름은 들어도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매니저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화술이 엄청 좋으셨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달달한 이야기를 잘하셨고요.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죠. 솔직히 약간은 알고 간 터라 놀라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기가 세 보여서 조금 기가 눌린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도 기가 센데 시어머니도 기가 엄청난 걸 보니 내 팔자엔 무슨 기 센 여자만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군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 눈밖에 나서 좋을 것도 없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얌전한 척, 말 잘 듣는 척, 능력 있는 척, 온갖 척척은 다 했죠. 자연스레 물 흐르듯이 만남은 이어졌고 꼭 한 번 나오는 형식적인 질문을 시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돈 되실 분들은 뭘 하시니? 네, 아버지는 건설업 하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신 후에 건설업 할 때 만난 지인분하고 두 번째 사업 계획 중이시고요. 아마 건설 쪽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말하면서도 엄마를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불쑥 제 말에 끼어들면서 엄마, 장모님 되실 분은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안 계셔. 다른 곳에 계시거든. 어머, 그래? 아이고 저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괜히 물어봤네. 내가 미안하구나. 차린 건 없지만 어서 이거 먹어요. 순간 남자친구가 둘러댄답시고 말을 했는데 뭔가 뉘앙스가 오묘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엄마가 세상에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인사드리고 나올 때 남자친구하고 대판 싸웠죠.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해서 해명하기도 애매하잖아. 이게 뭐야? 아, 괜찮아. 내가 이따 들어가서 말 실수했고 살아 계시다고 할게. 그리고 그 정도 말했다고 오해하실 우리 엄마도 아니야. 누가 봐도 오해하시는 것 같던데? 걱정 말래도. 어쨌든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가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바보 칠푼이 남편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손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걸 긋지 못하고 남편 말에 따르는 게 실수였죠. 왜냐하면 진짜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사망하셔서 같이 안 산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날 남편이 이걸 해명하고 풀어준다는 게 깜빡하고 그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상견례 날만을 잡을 예정이었고 아빠에게 상견례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빠는 공사장에서 한밭집 일을 돕고 계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이 상당한데 이걸 치워주는 역할이었죠. 딱히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 군데 돌아가서 치워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짭짤하신 모양이었어요. 약간 자리를 잡으니까 아빠도 자신감이 생기셨고 마침 제 상견례 때 엄마도 같이 가야 하니까 자신있게 엄마에게 전화를 거신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상견례 날에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죠. 내 결혼식 상견례로 다시 두 분이 합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은근히 바랬죠. 딸 입장에선 두 분이 따로 사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다시 합치면 좋겠다고 슬쩍 바람도 이야기했고요. 아빠도 제 2의 인생을 자리 잡으니 기분이 좋으신 듯 보였어요. 엄마도 상견례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몇 번 집으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빠랑 저랑 나누셨고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주 이상한 문제가 터졌어요. 처음에 아빠가 술 드시면 가끔 사고를 좀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비 붙어서 몸싸움하고 경찰서에 구취자 난동 정도로 끝나는 일이었는데 이번엔 단골 술집 아줌마랑 바람을 폈다고 그 아줌마의 남편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아빠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해명을 했지만 그 남편은 목격자가 있다면서 노발대발하고 아빠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 남편이란 사람을 아빠랑 경찰서 가자는 등 온갖 난리가 나서 그때 구경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방네에 소문을 쫙 퍼뜨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엄마는 다시 아빠 꼴도 보기 싫고 상견례는 알아서라고 하시고 오시지도 않았고 나중에 그 남편이란 사람이 오해를 했다며 사과하면서 잘 해결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아빠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셨거든요. 내가 술 좋아하고 술 기운에 욱해서 그러지 바람 필 놈은 아니란다.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아빠는 힘들어하셨고 저는 당연히 아빠를 믿었죠. 어쨌든 그때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니까 좀 씁쓸하고 저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상견례를 빨리 해야 했으니 일단 엄마 없이 치르기로 했죠. 그럼 날짜를 옮기면 되지? 그걸 왜 진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날짜를 옮기면 되는데 남편이 극구 날짜를 옮기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원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부터 결혼식까지 딱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기업 연수로 3년간 해외로 나가고 저도 함께 해외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날짜가 맞아떨어져야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오해를 푸느라
결국 아빠만 모시고 상견례를 치렀죠. 틀림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가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날짜를 좀 바꿔주셨더라면 같이 올 수 있었는데 죄송하네요. 라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마음씨 좋게 웃으면서 아이고, 생각보다 말솜씨가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하며 퉁 치고 넘어가더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줄 아셨대요. 시아버지가 매니저 일을 하시면서 웃기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말장난을 좀 좋아하셔서 그런지 남의 말도 약간 받아넘기는 게 남다르셨거든요. 우리 아빠가 상견례장에 혼자 오신 걸 재치있게 돌려 말했다고 혼자서 판단해버린 거죠. 뭔가 꼬이려니까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 거고 제 딴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신다고 오해를 했고 시댁에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고 이 멍청한 남편이란 놈은 지가 설명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꼬이려니까 이상하게 꼬여서 우리 엄마는 버젓이 살아계신데 사망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 이야기보단 결혼식 얼른 올리고 빨리 연수를 떠나야 하는 처지라서 결혼식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누가 말리듯이 사건은 계속 터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아빠 직업을 알게 되신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저를 불러서는 조곤조곤 말씀하시더군요. 사돈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무슨 공사장 식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신다며? 네, 사업하고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이에요. 몇 군데 업체 처리만 해줘도 꽤 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건설 쪽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건설 쪽인가? 어쨌든 사람이야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뻥을 치면 좀 그렇지 않아? 어떻게 건설업 생각하는 거하고 건설 현장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거하고 똑같아?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뭔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나 싶었죠. 근데 딱히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말의 뉘앙스를 좀 다르게 말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만약 우리 집안 속이고 결혼하려고 하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나는 이 결혼 무조건 파토낼 거야. 이러면서 그날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엄청 들은 후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남편은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원래 이런 거 되게 따지는 성격이라면서 자꾸 사과를 하더군요. 어쩌겠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 잘못도 아니란 생각이었고 어차피 결혼식까지 얼마 날짜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걸로 중도에 결혼식을 파토낼 수도 없는 터라 미리 시집살이 한번 당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어차피 결혼식 올리면 해외 나가서 살 거니까 시어머니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엄마가 하필이면 결혼식 전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혼식에 오시지도 못했고 이미 맞춰놨던 엄마 한복이랑 다 취소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예식장에도 통보하고 시댁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맞다. 내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네.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 안 계신 줄 알아. 돌아가신 줄 아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해명 안 했어? 내가 해외 나가는 거 준비하느라 깜빡했어. 일단 이제 말씀드려야겠네. 근데 이게 더 큰 불신을 키운 거예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안사돈이 살아계시다고? 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 딴에는 빨리 해명한다는 게 결혼 준비하느라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어요. 남자친구가 설명했다고 해서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신 줄 전혀 몰랐어요. 좋아.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안사돈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혼식에 못 온다고?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집안 문제로 따로 살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 땅 보러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네 집안은 진짜니? 너 지금 엄청난 걸 속이고 우리 집안에 몰래 들어오려는 첩자야, 간첩이야? 너 정체가 뭐냐?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시고 그래도 호의적이던 시아버지도 저를 못 믿겠다고 하시고 아주 가관이었죠. 하긴 그럴만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그때 빨리 해명만 됐더라면 끝날 일인데 이렇게 일이 꼬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결혼식은 하기로 했으니 감정의 골만 키운 채 결혼식은 치렀고, 그리고 제대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저희는 미국으로 떠났죠. 물론 중간중간에 한국에 오긴 했지만 시어머니 반응이 달갑진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왔고요. 그 사이에 아빠 사업은 정말 꽤 자리를 잡았고요. 엄마 역시 제대로 경매 물건이랑 땅을 사둔 게 재미를 보면서 나름 돈을 좀 많이 만지셨더라고요.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아빠의 힘, 엄마의 힘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두 분도 사이가 많이 좋아지셔서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원 풀어드리고 싶다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꼬마 빌딩 하나 세우겠다며 여기저기 돈을 모으시더라고요. 아빠도 그동안 엄마 속 썩인 게 미안하다며 조금 여윳돈이 있으니 그걸 합쳐서 외할아버지가 원하셨던 동네에 작은 빌딩 하나 인수를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외할아버지가 어느 동네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듯이 나오셨는데요. 그때 속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동네에 빌딩 하나 세우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열어주면 이 오해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하도 어릴 적부터 들어서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모으면 외할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그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겠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 동네에 굳이 오래된 빌딩 사거나 아니면 굳이 큰 돈 들여서 빌딩 세우는 게 무모해 보였지만 엄마 돈이고 외할아버지 한이었다고 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한국에 오긴 왔으니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시각이 영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저를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한국 집값이 워낙 올라서 일단 시댁에서 당분간 지냈는데 그 5개월이 정말 지옥 그 자체였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잡듯이 잡아대고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켜대는데 정말 귀찮았어요. 잠도 안 재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데 나중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따지려고 들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더니 이제 눈에 쌍심지까지 켜고 달려드니?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빨리 집어넣어서 나가. 너무 서럽고 더러워서 남편에게 저만이라도 아빠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멍청한 남편 놈은 조금만 참아달라며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스마트하고 일처리도 빠릿빠릿하더니 나이를 먹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느려지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더군요. 그 꼴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우연히 이야기하는 걸 몰래 듣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디 가서 입양이라도 해오라고 하고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엄마, 저도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있어보니 역시 결혼은 괜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입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얼마나 수치심 느꼈겠어요. 정말 죽고 싶더군요. 아니, 다 미웠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남편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제가 아이 하나 못 낳는다는 것과 거짓말을 했다는 오해 때문에 완전히 찬밥 취급을 당하니 미치고 팔짝 뛰게 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렸죠. 내가 처음부터 오해를 하게 만든 것도 맞고 시댁에서 그토록 원한 손주를 못 보여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렇게 인간 이하 대접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아. 우리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솔직히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조금은 망설이거나 저를 붙잡아 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솔직히 나도 중간에 너무 힘들다. 미국 다녀와서 회사 다시 적응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한테 불만 많고 너는 너대로 자꾸 삐딱하게 나가니까 나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 그냥 네 말대로 하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바로 짐 싸들고 시댁을 나와서 처가로 왔어요. 다시 아빠랑 같이 살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도 이제 자주 집으로 오셨고요. 말이 별거 상황이지 거의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된 거죠. 이모도 우울증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더 이상 엄마가 이모 댁에 갈 이유도 없어졌고요. 그 사이에 엄마는 외할아버지 소원풀이를 위해 한적한 지방 소도시 읍내에 작은 빌딩 사서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잘 안 나가니까 좀 답답했는데 마침 편의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편의점 사장이 바로 이모였습니다. 이모도 우울하게 집에 있으면 뭐하냐며 엄마가 건물 사는데 돈을 빌려줬고 거기에 편의점까지 입주를 하게 된 거죠. 엄마가 건물주, 그 건물에 새 들어온 이모는 편의점 사장이었으니 자매끼리 이것저것 다 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가 한적한 곳이기에 주변에 편의점이라고는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나름 매상이 쏠쏠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알바생을 쓰긴 했지만 집에서만 계시는 이모가 적적하시다고 해서 종종 나와서 직접 카운터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 엄마가 낮에는 이모랑 말벗해준다며 자주 시골로 내려갔어요. 사실 집에서 차만 안 막히면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동네라서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었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모 가게에 가서 알바를 했고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나?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죠. 알고 보니 제가 선천적으로 아기집이 잘 생기지 않은 체질인데 이번에 아주 천운으로 아이가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뻤고 이걸 계기로 다시 남편과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렸고 바로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왔죠. 결혼 전처럼 온갖 달콤한 이야기로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여보,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대해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제 고생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그 모습에 아빠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반대를 했어요. 자네는 이렇게 와서 뻔뻔하구만. 그 집에서 내 딸이 당한 수모가 얼마나 큰데? 뭐? 또 시댁에 들어가자고? 분가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 딸 안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아빠가 남편에게 호통을 치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깨갱하고 물러났습니다. 지가 생각해도 자기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민망했겠죠. 그래서 남편도 엄청 미안해하며 아빠에게 사과하고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음에 엄마도 모시고 올게. 엄마가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해. 내가 아니라 손주를 보고 싶은 거겠지.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그냥 오실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래. 제대로 사과할 거 아니면 절대 집으로 안 돌아갈 거니까. 저는 제대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이모 가게를 도왔고요. 남편에겐 엄마랑 같이 시골에서 편의점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찾고 싶으면 그 편의점으로 오라고 대충 설명만 했고요. 사실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도 귀찮았고 저희 집 사정이 핀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편 하는 짓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저도 다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모님이 별거했고 다시 만났고 편의점 건물 샀다는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쨌든 대충 위치만 설명해주고 저는 제 할 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마침 저는 다른 데 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편의점에 들어오셨나봐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는 저희 엄마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했다고 단단히 오해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너 어디 있니? 너 보려고 왔는데 거기 편의점 있는데 거기 계시면 제가 뵈러 갈게요. 근데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젠 편의점 알바까지 하시네. 아, 그게요. 됐고 너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 아이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니? 너 혹시 이혼할 때 우리 애한테 이혼 위자료 한 푼 더 뜯어내려고 허위 임신으로 사기치는 거지? 네? 그게 아니라요. 아니 무슨 건물주가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고 있니? 아주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하렴. 이게 말이 되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 건물주예요. 진짜예요. 넌 우리 집에 오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잖아. 당장 우리 애랑 이혼해라. 그렇게 제 말도 듣지 않고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를 보지 않고 시어머니는 바로 올라가셨어요. 솔직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야, 네가 처음부터 거짓말했으니 시어머니가 오해하실 만도 한 거잖아.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죠.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젠 무작정 제가 거짓말한다며 저를 나쁜 년 취급하니까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군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엄마도 이참에 제대로 오해도 풀자면서 나도 잘난 엄마가 아니라서 그동안 참았지만 네 시엠이라는 사람도 너무한다. 혼자 오해하고 혼자 욱해서 화내고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아주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돈이랑 단판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시댁에서 드디어 엄마,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만났어요. 아주 이상한 긴장감이 확 돌더군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표정이 당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나불대는 며느리의 엄마구만.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일단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초음파 사진부터 꺼내서 보여주니까 시어머니는 요즘 사진 조작도 많다던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지금 같이 온 분도 친어머니 맞나?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이야기를 해대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제대로 해명을 해주거나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틀림없이 이 모든 사건을 아는 남편이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장모님, 저도 제대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근데 정말 따님이 임신한 거 맞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있던 정 없던 정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반병신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믿던 안 믿던 그건 두 분의 자유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하기로 하죠. 이렇게 서로 못 믿는데 서로 살면 뭐 하나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말 잘했네. 이혼하기로 하자고. 뭐 하니? 도장 찍어라. 근데 엄마가 정말 기가 찼는지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뭐 이런 막대 먹은 년이 다 있어? 이게 문제였구만. 이랬더니 시어머니도 엄마의 얼굴에 물 뿌리고 어디 죽은 여자가 살아서 날뛰어? 당신 죽었었다며? 건물주 같은 소리하고 있네 편의점 알바 주제에. 이렇게 같이 삿대질을 해가며 욕설이 오갔고 일단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엄마랑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조건 이혼하리라 명심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분했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그리고 제대로 복수해주겠다며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라고요. 저 늙은 여우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진 절대 이혼하지 마라. 아주 돈이라도 화끈하게 뜯어내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사과라도 제대로 받아내야겠어. 엄마도 이를 아득바득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이랑 선을 그으려고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 솔직히 몇 번의 갈등 끝에 그냥 제가 키우기로 하고 대신 제대로 복수는 해주기로 했죠. 그 사이에 남편은 몇 번 연락이 와서 이혼할 거면 빨리 하자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했지만 일단 저는 시간을 끌었어요.
저도 도울 일이 뭘까 생각했는데 시댁에 선조들 모시는 선산이 있는데 여기 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산 윗부분은 묘지가 있어서 상관없지만 문제는 산 아랫부분은 밭농사 지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시아버지가 진즉에 노름빛 갖는다고 팔아버렸었거든요. 그 산이 문득 떠올라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땅에 대해 잘 아는 엄마는 바로 이거다. 제대로 한 방 먹여야지. 이러면서 바로 수소문 끝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산 밑에 땅을 2배 얹어주고 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포크레인 동원해서 나무로 흙으로 다 밀어 엎어버렸어요. 선산 가려면 된통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싹싹 빌든지 뭐라도 하길 바랬죠. 솔직히 그 땅 생각보다 몇 푼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포크레인은 건설업에 있던 아빠의 지인들이 다 무료로 가지고 와줘서 마치 대공사하듯이 매우 꼼꼼하게 다 처리해줬고요. 내 산을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 제사쯤 되니까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들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수소문했다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선산의 아랫부분이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 허락 없이는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시아버님이 그 집에서 가장 막내인데 이 일로 형님들한테 호되게 혼났다고 들었어요. 막내 동생 내외가 며느리 잘못 건드려서 자기 부모님 묘지에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더니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이런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지금 친척들이 아버지랑 어머니 손절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만 치면서 바로 거절을 했죠. 그러니 얼마 뒤 시부모님 2분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해를 했네요. 그 선산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사돈, 저희가 지금 친척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저는 사돈이 아니라서요. 죽은 여자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편의점 알바생과 긴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손주 잘 키우며 살 테니 죽은 사람들 묘지에 가서 절이나 잘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에 쩔쩔매는 시부모님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제 배가 엄청 부른 걸 보곤 우리 손주 언제가 산달인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엄청 다정한 척하길래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 이혼이나 해주세요. 저는 이혼 위자료 엄청 주셔야 해요. 귀책 사유가 남편 측에 많으니까요. 완전 으름장 놓으니까 시댁에선 완전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그 후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것을 시댁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태도가 180도 변해서 어떻게든 저랑 다시 잘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또 운이 좋게도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순식간에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정도로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 남편은 죽어도 저랑 이혼을 못하겠다고 성화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정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틈틈이 녹음도 하면서 증거를 모았기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부모님도 그동안 일을 가르셨는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직접 알아주셔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돈도 많겠다, 아이도 낳았겠다,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에 있다 보니 이제야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시킨 거, 저희 집안 무시한 거 전부 다 미안하다고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 역시 매일마다 잘못했으니 아이랑 돌아와 달라고 하고 있고요. 엄마는 상황 봐서 결정하자며 이참에 본때를 고쳐 놓으라고 하는 중입니다. 물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모든 게 그 사소한 말이 와전돼서 시작됐지만 그래도 저는 중간에 모든 걸 되돌리려 했고 사정을 다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고 마치 식모 마냥 부려먹기만 하셨거든요. 저는 쉽게 합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상황 봐서 저랑 아이는 단둘이 살 자신이 있어요. 계속해서 고자세에 억압된 행동을 하는 시부모와 저렇게 무능하고 마마보이 같은 남편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가 아니었더라면, 시댁의 선산 아랫부분을 살 정도로 재력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해서 저희 집을 무시했을 거예요. 또 남편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하고요. 그러니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부모님과 제 아이만 생각하고 살아가 보려고요. 굳이 남편이 없어도, 내 아이에게 아빠가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끔 잘 살 수 있게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 짝이 없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애인 없이 서방 없이 그냥 그렇게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밀려오는 것 같답니다. 왜 흔히 말하는 밤이 길기만 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커플들끼리 다정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다니는 부모들 보면 나도 일찍 결혼했으면 저만한 아이 낳고서 가정주부로서 잘 살고 있을 부모가 됐을 텐데 등등 별별 생각이 밀려오면서 외로움도 느끼게 된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게 막상 저 혼자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내들은 저 같은 외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왜 그러냐면 늘 언제나 인기 없는 노처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면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렇게 뜯어고치고 싶은 부위가 많은지,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등등 너무나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네요. 외모지상주의를 꿈꾸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 누굴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한 번은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강아지들 틈에서 아주 큰 대형견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갈색빛의 털이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몸매도 길쭉하고 정말 너무나 듬직하니 잘생겨서 그 견주에게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흠칫 보더니만 아무 말 없이 그냥 개 데리고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때 또 한 번 알았어요. 전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 개를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기보다 기회가 되면 내가 직접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집은 작은 원룸이었기에 아주 조그만 강아지쯤은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대형견을 집에서 키우는 건 무리였죠. 하지만 전 잘생기고 듬직한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답니다. 한 번은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여자가 대형견을 꼭 껴안고 자고 있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포근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던지, 정말 남편 없이도 애인 없이도 그냥 저 개가 애인이자 남편이다 생각하면서 안고 만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의젓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포근해 보였거든요. 물론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는 게 아니라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그게 비록 개일지라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여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대형견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꾸 외로움은 극에 달아요. 안 되겠다 생각하여 대형견을 사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유기견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기견 중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었답니다. 품종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던지, 주인이 버린 건지 아니면 아직 못 찾은 건지 한 달 넘게 주인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오니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개 키울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홀린 듯 제가 바로 연락을 했고 그 대형견을 가까스로 제가 키우게 되었답니다. 집에 데리고 왔는데 대형견임에도 불구하고 잘 짖지도 않고 얼마나 순하던지 보니까 수컷이더라고요. 참 듬직하니 예뻤답니다.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이 대소변 다 가릴 줄 알고 정말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잘 키우다가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름을 듬직이라고 지었어요. 아직 이 나이 이때껏 애인을 사귀어본 적이 없는 저지만 듬직한 애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듬직이를 데리고 온 첫날, 듬직이는 원룸 바닥에서 잤고 저는 침대에서 잤는데 글쎄 자고 일어나 보니 듬직이가 내 침대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지 뭐예요. 아니 얘가 언제 올라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 옆으로 와서 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은 듬직이와 함께 침대에서 잤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듬직이를 꼭 껴안고 자게 되었어요. 어찌나 포근하고 귀엽던지 이래서 대형견을 키우는구나 싶었죠. 듬직이는 꼭 껴안은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간지럽지만 듬직이가 저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어느덧 대형견 듬직이와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듬직이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같은 사내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걔가 너무 잘생겼다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듬직이를 통해서 저렇게 멋진 사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니? 듬직이가 정말 복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만져도 된다고 말하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집 개듬직이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저렇게 쓰다듬어 주는 저 사내의 손을 보니 힘줄도 많고 손도 크고 정말 저런 손을 가진 사내가 이상형이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내는 한동안 우리 듬직이를 만지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여기 사시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도 여기 운동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예쁜 대형견은 처음 본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 개 안 키웠는데 유기견이라서 키우게 됐다고 하니까 그 순간 저를 대단하게 쳐다보며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공원에서 그 사내를 만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상사병이라도 걸린 듯 자꾸만 그 사내가 생각이 났어요. 손에 힘줄도 많고 손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 사내가 어찌나 내 마음에 쏙 들던지 나이 50 넘은 노처녀 가슴에 불을 지른 듯 싶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듬직이가 외롭고 힘든 나를 위로해주듯이 갑자기 내 볼을 막 핥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전 간지러운 나머지 그만하라며 듬직이를 저지했지만 듬직이는 이게 재밌는지 저를 아주 쥐락펴락하듯 핥아주면서 가지고 노는 듯 싶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공원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그 사내가 다시 공원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사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아쉽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였어요. 저 멀리 그 사내가 보였고 그 사내도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보잘것없이 못난 나에게 손을 흔들다니 분명 내가 마음에 들어서 손을 흔든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까? 저 사내 나이는 찾지만 결혼은 했을까? 아니면 이혼했거나 애인이 있을까? 없다면 어떻게 하여 저 사내 애인이 될 수 있을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그 사내가 우리들 곁으로 왔고 저는 보지도 않은 채 듬직이한테 가서 오랜만이라고 그러며 막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저는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었답니다. 그저 듬직이만 보이는 듯 싶었거든요. 공원에서 운동을 격하게 한 건지 목 주위에 땀이 가슴 근육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멋져 보이던지 순간 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 사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 샴푸 냄새는 아닌 것 같고 향수 뭐 쓰세요? 라고 하는데 순간 가슴이 떨렸고 향수 안 쓴다고 말하니까 향수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향기는 난생 처음 맡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날은 그 사내와 더 가까워져서 서로 말을 더 많이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그 사내는 얼마 전에 애인과 헤어져서 솔로라고 그러길래 잘됐다 싶었답니다. 저보다는 좀 연하였지만 그래도 뭐 아직 솔로인 게 어디냐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원에서 몇 번을 더 마주치고 나서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어느새 우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꿈에 그리던 이상형 같은 사내와 사귀게 되었으니까요. A는 저를 보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집 원룸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듬직이가 그 가운데 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듯 싶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루는 애인이 다른 날과 다르게 얼굴빛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기엔 정말 다른 날과 다른 것 같아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저보고 가진 돈이 얼마 있냐고 하길래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 그거라도 우선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 예전부터 동생 수술비 때문에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 빚이 사채가 껴서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사채업자들이 애인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알았다고 하면서 당장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애인에게 줬어요.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애인은 고맙다면서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라고 하면서 애인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자 애인은 갑자기 나 대신 우리 집 대형견인 듬직이에게 뽀뽀를 하고 이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섭섭했지만 뭐 우리 집 듬직이가 예뻐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흘렀는데도 애인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문자와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없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애인을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공원으로 가봐도 애인은 볼 수 없었죠.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것 같았죠.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런 멋쟁이가 나에게 사귀자고 했으니 제가 바보같이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였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한 가지 소름 돋는 건 이 사내가 정말 계획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휴대폰을 들고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 자기는 찍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좋은 카메라로 찍자고 매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자신이 찍히면 나중에 잡히기 쉬우니 그랬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누추하다면서 곧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라며 그때 알려준다고 매번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사기를 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우리 듬직이를 부둥켜 안고 서러움에 막 울었답니다. 돈도 잃고 바보처럼 남자한테 이용당한 것 같아서 슬펐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 듬직이가 저를 핥아주며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정말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듬직이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